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계 CMS 총괄보원장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3탄 CMS 초중등 관련해서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연과 K본부터 연과 입시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AP반의 프로그램이라든가 특목고에 관련된 건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앞에 거랑 연결해서 이제 유튜브에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중계 CMS만 이렇게 쳐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제목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을 이제 어머님이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중등 이제 설명회를 앞서서 제가 요번 분기에 이제 저도 원래 이제 경시랑 입시센터에 있어서 아이들의 입시 위주로 이제 수업을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요번 분기는 다음 분기에는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을 실제 가르치고 있어요. 뮤지컬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좀 요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적으로나 또는 실제 제가 중계동이 여기 이제 오픈하면서부터 이제 오게를 시작을 했는데 해마다 보면 점차적으로 이제 학습열이라든가 그런 교육열들이 좀 식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오히려 수학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초등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을 할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 조금 어떤 식으로 보완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요번 이제 다음 분기부터 좀 보완을 해서 좀 그 프로그램에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수학을 왜 잘해야 되는가? 제가 아이들한테 보통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수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하면 머리가 아파요. 수학이 도대체 하면은 커서 도대체 뭐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머님들 보여드리고 요새 워낙에 어머님들 커피 좋아하시죠? 그 커피에 관련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뭐 뒤에 나와 있는 그 정보지에 관련된 부분만 해더라도 되게 장문에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빠르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하나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 엄마가 자, 우리 누구? 이제 생일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친구들 하기 위해서 생일상을 이렇게 차려주잖아. 자, 엄마가 과연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에 몇 가지의 요리를 한꺼번에 진행하는지 니네 한번 생각해 볼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뭐 몇 가지요, 몇 가지요. 자, 그러면 엄마는 보통 그 요리를 할 때 이 요리 한 가지에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착안을 해서 스타트 시점을 조금씩은 다 다르게 할 거다. 내가 만약에 1시에 이 음식을 다 차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사고 같은 것들이 다 시간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그거를 순서를 나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익혀지는 부분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어머님들도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야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다. 근데 또 어떤 애들은 꼭 이러죠. 저희 엄마는 배달시켜 먹는데 자, 그러면 배달시키기 위한 것도 얼마 시간 전에 챙겨야 되는지도 엄마도 또 그것도 고민을 하실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또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이제 문제를 낼 때요. 뭐 단순히 인성이라든가 사회적인 이슈 뭐 이런 시사적인 것도 당연히 물어보지만 면접 문항에서 뭐 예를 들면 시침이 하루에 몇 병 겹쳐지게 돼야 되지는지 또는 뭐 스쿨버스에 골프강이 몇 개가 들어갈까 또는 서울에 있는 모든 창 청소를 한다면 얼마나 청구해야 되는지를 해보시고 이게 기업의 어떤 이제 기업에 이제 했던 실제 문항들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뭐 스쿨버스에 골프공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그 스쿨버스의 크기를 알아야 될 거고요. 그 크기, 그러면 공 크기, 골프공의 크기를 알아야 될 거고 대략 그 부피 안에 해당되는 골프공이 몇 개를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보통 이거를 페르미 추정이라고 합니다. 페르미 추정에서는 충전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맞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조금 중요시돼요.
실제 그런데 우리가 뭐 버스라고 하나 자동차라는 걸 보면 단순히 직육면체 안에 빈 공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좌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에 부피적으로 이렇게 영역이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외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제외를 할 것인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업체에서도 변화되는 기업 환경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유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분석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이게 뭐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어떠한 사건이라든가 상황을 봤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가 머리에 다다닥 이렇게 생겨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뭐 제가 이런 것까지는 다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좀 쉬운 예제를 들어서 수학을 해야 되는 꼭 계산의 문제는 아니어도 라고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실질적이지 않죠. 학부모님들한테 실질적인 건 이거죠. 자, 실제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수능을 보고 나서 각 신문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국어 4등급이 중앙대 국민대 합격. 근데 수학이 당락이 국어는 4등급인데 수학이 1등급이면 뭐 또는 서울대 문과 침공 거세졌다 뭐 이러면서 정시모점에서 문이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학부의 최소 합격 640명 중 330명이 이과생이었다. 또는 국어 3등급인데 서울대 정시 합격, 수학이 결과적인 당락을 결정을 한다. 또 마찬가지로 이거 뭐 국어 3등급인데 서울대 정시 합격 이렇게 했던 친구들을 보면 왜냐하면 지금 수학에 대한 가중치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내년이죠. 정시 이제 일부 학교들이 정시 수능 과목의 반영 비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인문사계, 문과 계열 같은 경우는 뭐 한양대 지금 오픈돼요. 뭐 지금 자료가 올라가져 있는 모집 요강이 올라가져 있는 학교를 봤을 때 다는 올라와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제 연세대 한양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1이고 탐구형이 0.5 이렇게 되지만 한양대는 수학이 어찌됐든 간에 문과계열을 비교하고 이제 상경계열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좀 더 있죠. 마찬가지로 서울대는 전체 모집 단위에서 수학에 대한 비중도가 국어에 대한 어찌됐든 가중치 점수가 더 높고요. 당연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이게 보통 수포자가 이제 내려와서 어디에서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이 수학이 어려워요 라고 느껴지는 게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 들어가면 모든 연산의 다 집합체예요. 소수, 분수, 사칙연산의 혼합연산이 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단순히 사고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거에 대한 귀찮이죠. 오히려 수학이 조금 어려웠던 시기는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가 예전에는 중학교가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문장에 대한 출현 얘네들은 우리는 막 문자로 생각을 하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그거 자체도 뭔가의 하나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또는 이제 문장제 문제가 나와 있는 활용 문제들 뭐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든지 함수 활용이라든지 보통 이때가 넘어오면 아이들이 어려워 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학년층이 조금 낮아졌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것도 연산이 많이 출현하는 시기에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귀찮아하는 거를 조금 싫어한다 이런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요새는 사춘기가 조금 빨라요. 저도 지금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게 안 보이죠? 이랬는데 남학생이다 보니까 딱 2번이 오더라고요. 그 사춘기가. 어머님 벌써 힘들어하시는 사람들 아직 어리시잖아요. 보통 5학년에서 6학년씩이 한 번 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씩이 한 번 와요. 그게 이제 강약의 정도인데 그죠? 이제 차라리 그 시기를 거치는 게 지금의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조금 철이 조금 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는 어찌됐던가 보통 아이들이 남학생들이 오는 거는 놀려고 하는 걸로 먼저 육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분산시켜야 되니까 이제 학원 갈 자리에 이제 운동장에 있거나 뭐 보통 이런 거겠죠. 근데 저희 아이도 보면 이게 보통 기계를 빨리 다루게 되잖아요. 저도 최대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늦게 준 격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늦게 준다라고 하더라도 주변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요, 친구들하고 놀아라고 하면은 뭐라고 노는지 아세요? 분명히 친구 집에 가서 놀거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놀잖아요. 각 방에 앉아서 각자의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완전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모이냐? 그냥 각자 집에서 하면 될 것이지.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랑 차라리 뛰어나고 뭐하고 했으면 저는 참 좋겠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어린 아이들일수록 노는 무리 자체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스마트폰을 적게 주셔야 되는 게 학년이 좀 올라갔을 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죠. 모든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 아이들의 거의 90%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지폰 말고. 우리 아이만 없으면 그것도 되게 웃긴 거잖아요. 요새는 어차피. 그러면 제가 전에 2월 달에 했던 설명회를 보면 스티브 잡스가 왜 자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아이폰, 거기서는 아이폰이겠죠? 그 다음에 탭을 왜 주지 않았는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 삼아서 보주시고 제한되는 절제력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자로 가고 손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싫어해요. 하다못해 계산하는 것조차. 그러면 나중에 뭐가 더 힘들어져요? 문장제로 넘어가는 문제는 선생님이 읽어보지도 않고 어려워요. 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제 스마트폰을 주실 때 그런 해결점이라든가 가족의 회의를 거쳐서 몇 시간 제한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우선은 접근을 할 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학원들보다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는 케이스들도 많잖아요. 한 초등학교 4, 5학년들 이렇게. 근데 4학년, 5학년 이제 수학에서의 저는 아이들한테도 지금 영재 입시를 하는 아이들한테도 계속 숙지를 시키는 부분이 수학에서의 중요한 건 계산이 아니야. 수학에서의 중요한 거는 정의입니다. 또 조건입니다. 수학 자체가 약속의 학문이기 때문에 정의와 그 다음에 조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다르게 풀어야 돼요. 실제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의 차이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2차 방정식이 있고 여기도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또는 뭐 함수 그래프도 똑같이 있지만 뭐 과정이 더 올라가면서 좀 복잡한 형태로 바뀌어지지만 똑같은 단원의 문제인데 뭐가 다르냐 하면 조건은 그러니까 중등과정에서는 실예, 즉 숫자를 가지고 방정식을 푼다든지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그 다음에 고등과정은 그게 아니고 정의와 얘네들이 정확하게 유형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건을 주는 거죠. 그 조건 하에서 이때 개수가 어떠한 부등식의 영역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조건 부분을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려고 하면 단순히 방정식을 푼다,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가 목적이 아니고요. 방정식의 정의와 함수의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그 수능으로 넘어가면서 또는 신축 면접이라든가 수리 논술 자체를 어려워하는 자체는요. 그냥 수학을 유형별로 기계적으로 계산식의 위주로 공부를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한 정의와 정리가 나와 있는지가 쏙 빠지고 그냥 공식을 외워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유형은 이렇게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단순히 내신 볼 때는 잘 나올 수 있지 모르지만 수능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과정들을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단타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거워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좀 유형별로 암기식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 탈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눈높이인 거죠. 다른 집 아이가 이만큼 하니까 우리 아이도 요만큼 해야 돼.
다른 집 알고 보니까 최상위도 보고 A급도 보고 못하니까 우리 애도 그 정도까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문제집을 할 때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등은 몰라더라도 초등을 접근할 때는요, 우선은요, 이게 많아야 돼요. 뭔 말인지. 채점을 할 때 동그라미가 많아야 아이들이 푸는 맛이라는 게 나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특히 어머님들이 저희가 한국 사람이 되게 급하잖아요. 저도 어렴풋이 저도 교육학도 다 해오긴 했는데 참 이게 아이 놓고 이렇게 엄마 앞에 앉히고 이제 문제 푸는 거를 자꾸 쳐다봐요, 이렇게. 그럼 애들은 수학 문제를 특히 풀 때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긴장감이라는 게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게 사고가 자꾸 닫혀있는 상태로 엄마가 앞에서 내 문제를 푸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맞아야 된다라는 긴장감. 그리고 어머님들 이게 보통 저희가 보통 챕터라든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기로 했으면 거기까지 넘어갔을 때 조금 채점을 해주시면 좋은데 한 장 딱 풀었을 때 이렇게 채점을 해주시죠. 앞에 앉아서. 참 급하세요. 왜냐하면 간혹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뒤에 문제를 보고 나서 앞에 거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문제까지 가고 앞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치를 길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박탈을 해버려요.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잘못된 어렸을 때 학습 습관. 그래서 아이들이 맞는 것에만 중요하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조금 한 번은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의 학습 상황을 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를 풀게 되면 어느 정도, 왜냐면 이게 아이들이 단원 공부를 할 때랑 그 책의 그 과정의 전 단원을 시험을 볼 때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순간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수학이라는 건 암기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해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전형적인 이게 문과, 이과로 나누기에는 좀 그런데 저는 안 다닌 것 같아요. 저는 귀찮아서라도 암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학을 조금 전공을 하려고 했던 이유들도 좀 그런 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모든 문제를 자꾸 암기 형식으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국어랑 그 다음에 영어 언어적으로는 조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단어 암기식 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이해보다 이거를 풀었는지 안 풀어졌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얘는 훨씬 더 중요한 아이인 것 같아요. 지금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아이에 맞는 공부라든지 또는 학습 현재의 상황, 얘가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이 과정을 어느 정도를 좀 숙지를 했는지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들이 조금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냥 단원별로 얘가 어느 정도 몇 %인지를 맞는지가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단원을 배울 때는 애들이 보편적으로는 좀 정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아울 수 있는 테스트 형식으로도 조금 보기는 해야 돼요. 이거죠. 보통 이게 되게 쉬운 단원이에요. 초등학교에 4개의 성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하면 이제 사각형의 정의인 거죠. 근데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얘랑은 사각형의 정의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 수학협회에서 나온 정의 자체가 되게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얘도 사각형이긴 합니다. 그런데 초등 과정에서는 사각형이 아니죠. 얘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각형은 볼록 사각형을 의미하고 이건 오목 사각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4개의 성분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지만 얘는 패곡선이 아니죠. 저기에 이제 패곡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개념을 설명을 할 때는 그게 아닌 예시 상황까지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르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공식만 달달달 암기를 하게 되면요, 애들이 이제 제일 많이 틀리게 되는 중등 개념 중에
그죠? AB의 n제곱은 AN제곱, B의 n제곱이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게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할 때 이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죠. A제곱, B제곱이 된다는 거. 그게 앞에서 이거에 대한 절차 정식이 그냥 넘어가서 그렇거든요. 분명히 이거에 관련된 설명들을 그게 도형으로든지 아니면 대수식으로든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얘는 곱에 대한 연산이고 얘는 합과 곱에 대한 연산이거든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아이들이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눗셈을 가리킬 때도 중중 초등 과정을 보면은요 되게 여러 단계로 가르쳐줘요. 그냥 단순히 나눗셈이 아니고 나눗셈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곱셈이라는 거는 동수 누가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해주는 과정. 그 다음에 나눗셈에 있는 과정이라는 거는 같은 수를 반복해서 빼갔을 때에 몇 묶음이 생기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나누기에 대한 개념 자체도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연산을 가르치거나 도형의 개념을 가르치거나 공식을 가르치게 될 때는요. 그러한 이유와 절차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화학습이요. 심화학습의 이제 중요한 건 고등학교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요. 소위 말해서 계산이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정석에 있는 지금 조리제법, 연속된 조리제법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이게 학습이 심화 과정이 잘 되어 있는 친구는 이게 지금 진법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이거랑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진법 과정이 지금 빠져 있어요. 중등 과정에서. 어머님 때나 저희는 배웠습니다. 이진법, 오진법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실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수체계 자체에서는 보면 10진법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60진법이라든가 시계 같은 경우도 12진법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진법이 어렵다라고 해서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가 조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진법 체계는 특히 이제 컴퓨터를 하는 애들은 이진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 진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고 자체가 원래는 어디에 있냐면 이거를 대수식으로 문자로 연결되면 이게 고등과정에 배우는 연조리제법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재학교 문제라든가 또는 신축면접이라든가 수능에서는 예시안을 들여주고 지문을 주어주고 요거에 관련된 연결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심화학습을 하게 되면 좀 낮은 단계의 수체계가 왜 이런 연산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게끔 이렇게 연결고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심화 과정을 조금 다뤄줘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또 아셔야 되는 거는 발빠르게 제가 지난번 이제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뭐 서울시 교육청, 학교 알림이, 그 다음에 뭐 진학센터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도 들어가서 올라가지는 혹시라도 설명회에 관련된 영상도 올라가져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거는 어찌됐던가 뭐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큰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공신력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객관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항시 그런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갈 때는 자료라든가 새로 올라가질 때는 건 한번 지루하긴 해요. 왜냐면 공문의 형식이긴 하니까. 그래도 한번 꼭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크게 2025학년도에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벌써 재작년에 발표가 됐고요. 지금 대입 개편안 발표는 이제 내년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어찌됐던가 4학년 이전에 있는 학생들은 이 개편안이 발표되고 그거에 대한 적용받는 학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2023학년들은 대입 개편안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입 개편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수능 개편안이죠. 그래서 논술형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내겠다. 근데 유럽에 있는 바칼로니아를 가지고 와서 실제 그 바칼로니아를 가지고 와서요. 그 논술형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그러면 수능에서의 문제가 논술형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고등학교의 시험 지필 체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필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데 이게 수능에서만 본다라는 건 연계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걸 시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권, 수도권은 없죠.
시범학기라고 하면 블랙카드가 올려지잖아요. 저번에도 지금 반포에서 어떤 초등학교 시범학교 한다라고 플래카드 냈고 막 난리가 났던데. 그래서 보통 시범학교라고 그러면 뭐 충남, 경북 뭐 이런 지역에서 지방에서 시범학교로 운영이 되곤 합니다.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그 개편안에 따라서 어떤 문항이 어떤 식으로 출연하는지는 조금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논술형으로 늘어가야 된다는 건 맞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답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을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꼼꼼하게 지도돼야 되는 부분일 테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서는 크게 지금 1학년 자율학기제, 지금은 자율학년제입니다. 1학년 전체가 자율학년제예요. 그래서 시험을 안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범학교 올해부터 해서 시범학교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학교는 보편적으로 1학기 때 시험을 보지 않고요. 그래서 1학기는 자율학기제가 보편적으로 좀 맞고 2학기 때 시험을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또는 중간기말을 다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시범으로 학교에서 이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조금 볼 거고요. 그러면 원래 자율학년제니까는 1년의 자율학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한 학기는 어디로 갔냐면 3학년 2학기로 왔습니다. 보통 3학년 2학기 때를 보면 정말 파획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시가 보통 아이들이 졸업고사를 10월 말 11월 초면 끝나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 길게는 이제 2월 달까지 해서 뭐냐면 애들이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졸업고사가 끝났잖아요. 성적표 올라간 게 끝나. 그러니까 매번 뭐를 해요? 영화 보여줘, 뭐를 해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수업이 제대로. 그나마 뭐 특목고를 가겠다 하는 애들은 12월 때까지 무슨 면접 대비나 뭔가가 있으니까 지 나름대로 공부를 하죠. 대부분 수업의 형태 자체가 자습이 많죠. 그래서 이게 학교인지도 애들이 자거나 뭐 이래서. 그래서 차라리 이 시기에 아이들이 원래 진로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은 솔직히 너무 빨라요. 왜?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차라리 이렇게 좀 잘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3학년 2학기 때 지금 요 학년들은 어찌됐든 간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교학점제라는 걸 적용받는 시점이니까 취지 자체는 이제 진로에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 과목이라든가 심화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부분은 이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아이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켜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 그다음에 진로를 또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런 게 학교에서도 조금 제대로 잘만 교육이 된다라면 오히려 3학년 2학기가 조금 알차게 보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뀐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보면 이게 지금 빨간 툴 안에 있는 게 이제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2025학년 개정안을 적용받는 아이들. 이제 중학교 2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2026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시점부터 이제 고교학점제 시작하면서 이제 적용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은 중학교 이제 1학년 과정부터. 그다음 초등학교 5학년도 중학교 1학년.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은 이게 애매하잖아요. 2025학년이 되기 전에 중학교 1학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2025학년도 개정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입장에서 보면 개정 내용이 있어요.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개정 내용 시점이 학년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변경시킬 수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대표값들이 넘어와요. 그래서 이동을 하고 중학교 3학년은 대표값 대신에 상자 그림이나 추세선이 조금 출세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통계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찌됐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이슈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통계치 관련된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왜냐면 이게 가장 실생활에 접목된 수학이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도 어머님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그 부분이 학년이 어찌됐든 간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부터 도형의 성질에서 원래 증명 과정이 많이 삭제됐어요. 아이들이 분석적 사고라든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키우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증명이에요. 자, 이제 저희가 어머니들 그 교육과정, 옛날 교육과정을 보면은요.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원래 배웠어요. 지금 고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집합은 어머님들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집합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원래 집합론 자체가 수학에서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학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합론이 나오게 되면서 대수학도 현대대수학과 고전대수학이 나누는 기점이 됐고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이들한테 뭐를 심어주냐면 분류 개념이라는 걸 시켜줘요. 그리고 이 분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또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경우의 수학이랑 확률에서 중요합니다. 원래 경우의 수도 원래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빠졌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워요. 그러니까 원래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경우의 수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자, 상위가 3벌이고 하위가 4벌이야. 그럼 나는 몇 가지 옷을 입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수영도 그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 배워요. 그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3 곱하기 4에서 곱셈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제적으로 그려보고 해보는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없이 중학교 2학년 때 하회 법칙, 고백 법칙, 대충 이렇게 수영도 그려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죠. 이게 어린 단계에서부터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배열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하게 되는 단원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고등과정에서 문자라든지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뭐 수능에 보면 블랭크를 채우기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증명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수능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등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게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기하할 때 좀 다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쏙 빠졌어요. 그게 왜 빠졌냐면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 기하를 배우기 전에 명제 파트를 배웁니다. 명제라는 게 나와야 그 다음에 정리라는 게 나와요.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아닌지를 보이는 과정이 증명이거든요. 근데 이 명제도 어디로 가요? 고등학교 정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시기에 원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뇌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그런 증명을 어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증명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교과서 현재가 되면. 그래서 증명이라는 용어가 재도입이 되는데 용어가 도입이 된다라는 거지 증명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하게 들어와 있어서 실제 교과서가 나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요. 이것도 고등학교 왜 최대 최소를 그래프도 그리고 다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학교 3학년에 있다가 그 전 과정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다시 넘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중학교 3학년 심화 문제집을 보면은요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불필요하게 이동했다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다시 행렬이 부활이 되죠. 원래 행렬이라는 거는 이제 경영을 하거나 또는 공학을 할 때 이게 행렬 파트가 그냥 단순히 이제 매트리스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사각형 해가지고 막 곱셈 덧셈 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소위 말해서 덧셈 뺄셈 연산을 생각을 하는 거고 행렬이라는 거는 다변수에 관련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마케팅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 될 때 다변 우리가 보통 뭐 자동차가 뭐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는 뭐 어떻게 뭐 구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해야 되는지 뭐 엔진일 수도 있고요. 차체 무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변수들을 조져가면서 결국에는 최적량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변수들이 움직였을 때 함수 그래프라든가 이러한 최적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행렬에서 실제로 배우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하는 단계는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 해서 대학교 과정이고 실질적인 기본적인 연산을 배우는 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원래는 했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다시 내려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행렬이 추가되는 이렇게 수학 개정안으로 2025학년도부터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수능안이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개편하게 된다면 GP에서도 결과적으로 좀 개편안이 돼야 돼서 실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안에서도
수행평가 비중도가 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이제 30점이 중간고사, 30점이 기말고사, 나머지 40점이 수행평가입니다. 그 안에서 뭐 발표를 하게 하는 것도 있고 학습 문제집을 주고 문제를 주고 문제를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보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학습지를 주고 학습지에 이제 성취도 부분을 또 보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행평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논술형에 대한 평가가 이제 어찌됐든 간 이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조금 더 높게 되고요. 실제 서울시 교육청 안에서도 학기 단위당 성적의 20% 이상은 잡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을지 2학년이 올 수학 서술형, 작년 불안이 올 수학 서술형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가 서술형이 올 될 수도 있고 국어가 서술형이 올 될 수도 있고 이건 학교의 어차피 재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재 어쨌든 교육과정이 이렇게 교재 편찬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업 시수가 조금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건 수업 시간이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 이제 자유학기제 중간에는 이제 수학 수업이 시간이 확 줄어요. 4시간에서 3시간으로. 그러면 학교 안에서는 진도는 분명히 나가야 되니까 충분한 연습량을 조금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교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년제 1학년 학년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학 그나마 수학은 나요. 왜냐하면 이근방에 수학학원을 별로 안 다니는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과목, 사회라든지 특히 과학이라든지 옹팡 단원을 빼먹고 안 가리키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라는 거 단원 자체가 보통 저희가 이제 중등교사, 고등교사 이제 과학 선생님들은 자기의 본인의 주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물리나 화학이 많죠. 그래서 보통 그냥 화학 선생님이 생물학도 같이 가르치고 이게 고등학교는 과목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화학 선생님이 이제 생물 나갈 때 같이 나가고 물리 담당했던 선생님 지구과학 담당이면 되는데 이게 본인의 주전공은 이만큼 나가고요. 아닌 거는 그냥 1시간에 훅 끝내버리시죠. 그러니까 애들이 생지가 어려운 단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머니요. 적절히 암기하고 적절히 정리만 잘해주면 오히려 물화가 어렵지. 근데 애들이 어려운 게 생지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자료를 보지 못하고 너무 짧은 시간에 훅 내버리니까. 아이들이 거기가 조금 구멍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번 학기부터 조금 시행된 부분이 1학년도 어찌됐든 간 주말 온라인,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을 보게 되는 학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시범학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통 저희 여기 있는 관 친구들도 그렇지만 AP관이나 또는 경시나 영재고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선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본인 가정은 되게 잘할 거라는 착각들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중간중간에 지필고사 말고도 수행평가가 중간중간에 단원별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고 부족한 아이들은 저희도 이제 클리닉을 하기 때문에 1, 2, 3학년 모두 다 이렇게 온라인 평가로 해서 주마다 해서 단원 나누어서 그 온라인 평가를 보고 그 평가에 대해서 오답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한테 발송하고 그다음 80점 이하인 친구들은 주말에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와서 이제 그거 단원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학습시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요번에 중간고사 봤던 아이들 2, 3학년들 아이들 점수예요. 더 잘 봤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덜 좋았나 봐요. 선생님들. 배점들도 많기는 하고 워낙에 또 CMS 아이들이 좀 공부를 그래도 곧잘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보면 EB계열이라는 거는 중등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 2학년인데 중등과정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평균치를 내보니까 93점 프리 AP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AP반은 이제 수원 이상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되고 이제 경심한 아이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찌됐던가 이제 학교 내신도 공부를 얼마만큼 자기가 수학적으로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좀 점수 차이가 조금 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난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도 프리 AP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AP반, 연가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말 온라인 평가 이외에는 따로 내신을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알아서. 왜냐면 입시가 얼마 남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실제 그리고 시험 기간도 제가 열흘밖에 주질 않았어요. 시험 날짜 포함해서 중간고사는 과목수 얼마 안 되니까 열흘. 그러니까 일주일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를 했던 구력들이 있으니까 성적들이 나올 수는 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도 온라인 평가 봐서 간혹 눈으로 풀어서 못 풀었던 애들은 저도 유의불로 프린트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찌됐던가 이제 선행뿐만 아니라 이제 현학년으로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계속 선행만 이렇게 많이 나가면 뭐해? 지금 본인 학교 거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고 학교 수업에 있는 내용들을 잘 자기 거와 하면서 학교 내신을 잘 챙기는 게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강조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도 이번 6월 달부터는 이렇게 내신 강화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초등 내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현재의 현행에 관련된 본인 학년에 관련된 이제 연산 테스트를 분기가야 2번 정도 보고 이제 연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초등을 하고 있거나 이제 초등에서 이제 중등을 하는 이 친구들은 결과적으로는 좀 연산을 꼼꼼하게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하고 있는 과정의 연산 교재를 한 권씩 선정을 해서 일주일에 담임 선생님한테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찌됐던가 제가 공부라는 거는 숙제로 너 해! 이게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아이가 책을 선정해서 내가 이번 분기에 이거를 스스로 끝내볼 거야. 이거를 조금 주고 싶었던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자기 스스로 해서 이렇게 완성한 친구들은 분기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 이제 소정의 상품을 좀 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자기 학년에 대한 교과 심화 과정. 5학년이면 현재 5학년에 관련된 심화, 6학년이면 6학년에 대한 시험화가 이제 분기 말 정도에 해서 한 번 정도 1회 정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초등도 선행은 선행대로 했지만 본인 제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탄탄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CMS 이제 수학은요. 좀 과정들이 워낙에 많고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아이들이 중등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CMS 안에 다 있습니다. MGC라고 해서 이제 메소로지 커리 자체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부터 해서 이제 고등수 원까지 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교과 심화보다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자라는 취지하에 처음 수학을 하거나, 그러니까 수업 시간 자체가 EB계열하고 MG계열은 좀 수업 시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EB계열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음 과정은 하루에 4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 MGC 과정은 3시간 수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학원에 와서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초등학년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앉혀있는 게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GC 과정과 MGM 중등 과정, MGH 과정에서 메소로지 과정 을 거치게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제 뭐 본인이 좀 특목고를 가겠다. 아니면 이제 수학에 필이 받았어. 이제 좀 공부를 조금 탄력받아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제 EB 계열로 가서 MGC 계열보다 EB 계열의 교재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기본부터 심화 교재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과정을 하는 단계에서 중등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부터 AP관으로 가서 고등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하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진로 결정을 좀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이 친구가 이제 혹시 이공계 쪽으로 해서 연과 쪽으로 커리를 조금 밟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경시 입반 테스트를 가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고등수학 상하가 끝나는가 동시에 저희가 보통 프리 AP 3과정입니다. 프리 AP 3과정이 끝나고 나면 경시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AP 과정으로 계속 갈 건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진로에 관련된 학부모님들과 이런 거에 상담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커리가 하고 그다음 중간에 AP 과정을 고등 과정을 뭐 수원 숙주까지 하다가 연구하고 입시가 좀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트는 친구들도 있고요. 반대로 경시를 하다가
어머니, 엄마 나는 경시보다는 오히려 선행하는 게 조금 더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경시는 우선 접근 자체가 저한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AP 과정으로 이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로에 조금 맞게 상담이라든가 아이의 이제 성취도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MG 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등과정 기본 이용 이제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 자체 기술을 케이블 기본이라든가 심화과정, 부교재는 이제 최상의 S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과정에서 이번 분기부터 이제 다 자체 교재가 연구소에서 지금 다 편찬이 돼서요. 이제 자체 교재 이제 케이블 교재랑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W 교재를 해서 심화 교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EB계열 같은 경우는 기본에 저희 이제 코어 교재랑 자체 부교재랑 그 다음에 심화 교재는 어드밴스가 W가 조금 쉬운 단계이고 어드밴스가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항이 구성은 똑같은데 좀 어려운 문항이 조금 W 교재는 조금 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내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겠지만 MG 계열은 이제 주당 이틀에 3시간, EB 계열은 중등 과정을 하는 친구들인데 주 2회에 4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어느 학원이든지 오답노트, 테스트 오답 이런 것들을 안 시키는 학원들은 없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답노트랑 테스트 오답노트가 따로 분류돼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평가가 있고 그 달이 끝나고 되면 누적평가라고 해서 그 월별의 학력평가를 보게 되고요. 분기가 끝나게 되면 분기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평가에 대한 시험지를 다 붙이고 그거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하게 되고요. 중학생들과 거기 평가에 플러스돼서 이제 주말 내신 온라인 평가가 더 진행이 되고 이제 6월 분기부터는 초등학생도 이제 초등 내신 평가가 되겠죠. 저는 그러니까 평가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머님들이 객관을 되고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던가 저희도 마찬가지고 평가가 조금 좀 공신력 없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AP 간의 고등과정도 마찬가지로 AP 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그 시험을 저희가 뭐 단원 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선생님이 쉽게 해버리는 것 아닌가요? 다 100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 저기에서 내신 평가라든가 이제 중등 내신 온라인 평가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근방에 있는 학교 내신에서 문제를 조금 발췌해서 문제를 뽑아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 지금 내신 평가도 뭐 연산 평가의 쉬운 평가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이제 심화 평가 같은 경우는 좀 기존의 이제 심화 평가라고 해서 KMC 평가라든지 아니면 성대경시에서 일부 발췌해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얘가 심화 단계가 실제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얘가 어느 단계에서 뭐가 누수가 있고 뭐가 되는지는 결과적으로는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테스트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학원은 반만 믿으세요. 저도 학부모이잖아요. 반만 믿으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과정이 끝났어요. 또는 한 얘가 좀 1년을 다녔어. 또는 뭐 반학기를 다녔어요. 그러면 다른 학원은 레벨 테스트 보셔야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료이거든요. 어머님들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족보에 있는 거를 저는 고등학교 만약에 얘가 고등과정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 학력평가들이라든가 시는 다 올라와 있잖아요. 평가원에도. 그런 거 뽑아가지고 한 번씩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뭐 중학교 무슨 과정이 끝났어. 중학교 3학년 1과정이 심화까지 다 끝났대. 그러면 그 과정이 우리 학원이지만 다른 학교의 콘테스트 보면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항상 아이들의 좀 아까 전에 아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가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저희 아이가 고등과정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고 있는지 2학년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그건 너무 아이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이게 이 학생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어머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얘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했는데 실제 1학년, 2학년 과정까지 해서 몇 번의 책에 무슨 책에 어디 단계까지는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디에 좀 정확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어머님의 몫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주말 클리닉이나 맞춤 수업을 이용해서 그 주차에 아이가 너무 거부하거나 힘들어하면 주말 클리닉을 무료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혹시 선생님이 지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와서 얘는 요거를 또 마무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말 클리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과정을 조금 어렵게 된다면 그 과정만에서 맞춤 수업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이제 MG 커리를 보면은요, 이제 어머님들 그 로드 대략은 우리 아이가 지금 언제 무슨 과정을 하고 있는데 대략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대략 이 정도는 수학을 하겠다. 또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지금의 어떤 단계인데 얘가 대략 이 과정이면 어느 정도까지 끝내겠네? 뭐 그런 것들은 조금 계획을 큰 범주 안에서는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친구가 6-1 기본 응용의 MG반을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6학년 1부터 MG 커리를 받는다라고 하면 3년에 걸치면 고중수학 상하 정도가 어느 정도 끝나겠죠. 이거는 MG 커리로 가게 된다 그러면 6학년 1학년까지 이게 지금 한 라인이 1년 주기로 삼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EB 같은 경우는 저희가 EB는 초등학교 6-2부터 해서 중학교 1R-1까지가 시작입니다. EB 계열은.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3년을 거치게 되면 AP간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3년을 거치면 미적분 개념까지는 끝나게 돼요. 단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없고 스테이가 없으면 근데 저는 왜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저도 이제 입학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저희 팀장님들이 받아보게 하는데요. 특히 고등수학이 테스트를 봤는데 잘 안 나왔대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응용까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교재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응용으로 무슨 교재를 배웠어. 그런데 봤는데 테스트가 구멍이 이렇게 나서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어느 과정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죠? 개념이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냥 개념 응용 심화가 어떠한 순서라고만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개념을 듣고 차라리 심화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 구멍을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어느 학원이든지 응용 심화 단계는요, 문제의 유형을 어찌됐건 푸는 거지, 개념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전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정확하게 정의와 개념이 숙지가 돼야 되지 그 다음 앞과정이 나가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구멍만 나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문제 풀고 그 유형을 외우고 그 유형은 뭐고 유형만 비틀어내면 또 모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쌤수학이에요. 간혹 쌤수학으로 개념을 나가시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RPM이나. 원래는 아니거든요. 그건 염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응용서지. 그걸로 개념을 나가면 안 돼요. 아이들은 개념에 관련된 공식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정석을 사용하는 이유도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보다 정석이 조금 더 많은 과정을 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AP 커리를 만들 때, 고등과정을 커리를 만들 때 이 학생이 일반고를 가든 다른 특목고를 가든 어찌 됐던가 혹시라도 이공계를 선택을 해야 되면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학교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저 등급이라는 얘기는 결국 수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능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이 근방의 고등학교 내신하고 수능의 그 난이도 차이가 갭이 너무 많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 고등학교 교과서랑 그 다음에 정석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것도 난이도 차이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도 공부했을 때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 게 결국에 수능 공부이고 학력평가 공부이고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학교 내신 자체가 쉬워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공부했던 애들이 수능 어려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런 능력치까지 조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라는 건 정말 뒷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조금 철이면 훅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철이 좀 늦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다져서 조금 갔던 아이들이 조금 늦지만 고등학교에서 쭉 올라가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하시고, 또 실질적 보편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3년 정도 가면 이렇게 미적분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막 미치도록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저희과 이게 막 다른 학원에 비해서 막 빠른 과정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눌러서 방학 끝나면서 눌러서 아주 이 정도를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예를 들면 목표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죠. 이 친구가 영과고를 조금 희망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재학년을 하고 있으면 솔직히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먼저를 정할 때 우선 진로가 결정이 돼야 되고, 이 진로가 이공계여서 영과를 간다라고 하면 이 영과고에서는 뭐를 배우는지를 어머님 먼저 보셔야 돼요. 얘가 영재학교 또는 과고 1학년, 2학년 때는 일반고와 다르게 어떻게 교육이 편제가 되어 있지? 라고 보면 중학교 때 뭐를 조금 해놔야지 좀 편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영재고보다 과고가 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라고 생각을 하세요. 학부모님들이 영재고는 더 높고 그 다음에 과고라고. 아닙니다. 오히려 과고가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왜냐하면 과고는 조기 진학하고 조기 졸업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조기 진학하고 조기 졸업이 대상이 된다면, 대상자가 된다면 조기 졸업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을 보고 예전 졸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놔요. 얘는 무조건 졸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조기 진학이 가능한 아이들은 상위 몇 %라고 정해지고 그 아이들은 조기 진학을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 조기 졸업자 대상이든 조기 진학을 하든, 자, 2학년 2학기 때 여름 때 학교가 결정이 돼서 학교 원서를 내야 돼요. 그리고 하반기 때 신청 면접을 봐야 되거나 수리 논술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고등과정이 다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의 예전에 심층 면접이라든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예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미적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나와요. 기하, 확률, 미적분이 다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학년 때 거의 말쯤에는 다를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2학년 상반기 때부터 해서 신층 면접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영재학교보다 과고가 훨씬 더 어떤 아이들의 조기 진학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훨씬 진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과학 진도도 마찬가지고, 과학이 뭐 수학이 이러면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거기다가 얘네들은 선행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되죠. 탐구 활동도 하고 R&D 활동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고 갔던 애들은 얘네들이 대학교를 가야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방학 때도 저를 못 보러 와요. 영재학교 애들은 방학 때마다 보러 오는데, 졸업생들, 과학고 애들은 유시가 끝나야 오더라고요. 방학 때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뭐 다른 특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상고든 하나고든 뭐든 했든 진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아지면 외고가 됐든 얘가 어떤 학교를 진학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보시고, 그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교육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뭐는 조금 해놔야지, 실제 고등학교 내신이 잘 나와야지 어찌됐든 간 대입에 좋은 결과치잖아요. 얘가 만약에 다른 특목고를 갔는데 하위권이야. 그러면 대학교를 못 가는 건 네, 똑같습니다. 일반고에서 못 가도 특목고. 그나마 퍼센테이지는 특목고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폭이, 수시로 갈 수 있는 폭이 크죠. 그리고 특목고일수록 무슨 비중이 크냐면요. 지필 비중보다 수행평가 비중이 훨씬 커요.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 외고도요. 보통 수학 같은 경우도 한 70%가 수행이에요. 30%가 지필. 고등학교에서.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조금 많이 있어야 세특이 적어줄 게 많아요. 그래서 특목고는 가려는 이유는 수시로서 아이들이 어찌됐던가 입결사항을 보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평소에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슨 학교에서 활동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특목고 가서도 조금 잘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필에 조금 더 유리한지 그때그때마다 평가나 수행평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유리한지는 좀 보셔야 돼요. 아이들 성향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그래서 실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요. 그죠? 100점을 목표하는 아이들 좀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그 안에 자꾸 심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좀 대범한. 그러니까 100점도 중요하겠지만 100점보다 그 안에 대한 자기 시간이라든가 감정 컨트롤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바로 채점을 해주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네, 시간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가족 구성원 모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못하시면 학원을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가끔 연가반 있는 친구들은 주말에 제가 그냥 나와서 애들 불러요. 저희 독서실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집에서 드라마 보실 거면 차라리 학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앉아서 애들 거 봐주거나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이 어머님이 이제 이쪽 근방으로 다시 이제 이사를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왜냐면 그 전에 있었던 분위기 자체가 애들이 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나만 학원을 다니니까 나는 왜 해? 뭐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다니는 애들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모두 다 하니까. 그 힘든 점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책을 읽어 나도 이거 읽어야 돼.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은 잘하고 싶어 하고 잘 보이고 싶어 하고 하는 욕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들이 잘못 발현이 되면 놓아버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발현이 안 되고 칭찬으로 안 받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적절한 아이들한테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칭찬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되게 저는 무서운 선생님이거든요. 입시센터에서는. 여기에서는 얘들아 잘했어. 선생님 단어 평가 하나 봐도 다 맞았어. 잘했어. 하나 틀렸어. 잘했어. 못 맞았어. 75점. 괜찮아. 다음번엔 잘 맞으면 돼. 그 대신 너는 숙제 다 잘해왔잖아. 요번에만 그런 거. 이런 게 또 필요해요. 초등 과정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아이가 없었으면 저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못해준 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너 이거 왜 틀렸어? 이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애들이 보면. 그래서 선생님 저 다음번에 더 잘 맞고 싶은데 저 뭐 하나 프린트 하나 더 해주세요 라고 바뀌더라고요. 다음번에 저 이렇게 만약에 다음번에 점수 잘 받을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초등학교 애들은 그 칭찬 제가 담당하는 선생님한테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고 싶어져 하는 작은 동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게 대상이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떠한 얘기든지 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를 계획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그 이상의 대상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로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본인의 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진로를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꿈을 담아, 꿈을 찾아 해서 아이를 대상으로 멘탈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는 벌써 이제 목표치가 정해진 친구들, 이제 연관 대비를 하는 친구들이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공부를 어떻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1차를 할 거고 2차, 3차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중에 진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어떤 고등학교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중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진로는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며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 눈높이,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설명회를 참석을 했던 학생들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들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면 저하고 이 작업을 조금 할 거예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4차는 현재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고라든가 하다못해 선덕을 쓰더라도 이제 선덕 같은 경우도 작년에
168%가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68명이 지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자 사고도 150%가 넘으면 우선 그 기기시 추천을 통해서 1.5배수인 150%를 뽑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100%를 뽑습니다. 근데 그 면접을 볼 때 결국엔 자소서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자소서가 거의 하나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자 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나 써야 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조금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멘탈 코칭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좀 시기가 되면 조금 학년 어린 친구들의 조금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서 아이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고민거리라든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생각보다 이게 뭐 4차 산업이다, AI다 막 이러면서 소위 이제 저도 삐삐부터 시작을 해서 삐삐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스텝까지 시작을 해서 이게 제가 가족이지 않을까 부모님들 보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봐도 하다못해 음식점을 가도 이제는 이마트에 캐셔보도 점점 없어지잖아요. 키오스로 하거나 이제 스스로 이제 결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직업군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요새 워낙에 의대 열풍이 불어서 자 그러면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뭐 15년, 10년 후, 15년 후겠죠? 그때도 지금만큼의 의사 인력이 필요할까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거는 지방이지 수도권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머니 요 근방에서 내가 골라가잖아요. 병원은 그 한 곳만 가나요? 아니죠. 골라갈 수 있죠. 지방이야 너무 없으니까 다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한 거지.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의사를 시켜놓고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은 솔직히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생명공학으로 들어갔다가 저는 수학으로 전과를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을 했던 저 때는 오히려 순수 수학 쪽이 훨씬 더 조금 더 많았어요. 그때 이제 막 선배라든가 1, 2기 위에 한 2년차 선배부터 금융수학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수학으로 대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통 통계학이 보통 사회계열 쪽으로 많이 좀 확장이 되어 있을지 이과적으로 통계학 파트가 그렇게 막 확장이 되어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의대가 이렇게 다시 그 대학원에서 다시 학부로 넘어오기 전까지 서울대에서 제일 높은 과가 이공계에서 뭐였는지 아세요? 수리통계학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제 선배라든가 동기라든가 후배를 보면 수학과를 나와서 이제 통계학 쪽으로 이제 석사 박사를 딴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회사채에서 이제 뭐 하거나 금융수학을 하거나 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이런 통계치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예요. 근데 아이들이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함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넓은 범위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또 각 학교,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어떤 데를 다 들어가도요. 예전하고 교과목 개설되어 있는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순수 수학 쪽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 들어가면 산업수학이다, 금융수학이다, 실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카이스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로를 접근할 때 학년이 높은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과목에 그 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학교들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이것들에서 연결해서 어떤 것들이 실생활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공무원, 회사원 뭐 이런 게 아니니까요. 공부해야 되는 것도 다양하고 코스도 또 맞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조금 남아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쌤감실이 응답을 조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마 입시 부분에서 궁금해서 오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제가 얘기를 안 드려서 그거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유튜브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